교과서 페이지 134쪽 5. 전사 조절 과정. 오늘은 여기 진도 나가볼게요. 전사 조절 과정. 자, 우리가 아는 단어 전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사 복습을 해보자.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인 DNA. DNA에 유전자가 군데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의 실체는 뭐였어?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부분의 서열이 유전 정보였죠. 유전 정보가 두두두두두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RNA로 꺼내온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었지. 이 필요한 부분을 RNA로 꺼내오는 이 과정, RNA로 복제해오는 이 과정을 우리 전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사는 누가, 어떤 효소가 해줘요? RNA 중합 효소가 해줬었죠. 자, 요 RNA, 특히 우리가 전사해온 mRNA를 가지고 mRNA의 코돈, 3개짜리 아모인 코돈을 읽어서 요 코돈이 지정해주는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었죠. 단백질. 요 과정을 우리 번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번역은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럼 요 단백질은 어디에 쓰이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고요. 우리 효소 정말 많이 배웠다, 그치? 세포 호흡에 쓰이는 효소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효소도 있었고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도 있었죠. 그 다음에 구조를 이루는 머리카락 같은 단백질도 있었고 방추사를 이루는 튜뷸린 단백질, 세포 골격이었죠. 등등등 구조 단백질이 있었고요. 호르몬, 단백질 호르몬도 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슐린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 등등등등. 우리 몸에 여러 많은 단백질들이 전부 요 DNA, RNA 단백질의 순서로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 나온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전사 조절 과정, 전사를 조절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우리 배워볼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요 단백질들은 항상 같은 시기에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필요할까? 모든 단백질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원핵 생물이라고 합시다. 원핵 생물은 대표적으로 대장균이 있고 핵막이 없는 세포들을 의미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원핵 생물이라고도 하고 원핵 세포라고도 하는데 왜 그럴까? 원핵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므로 세포 하나가 곧 생물 하나, 생물 한 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핵 생물이라고도 하고 원핵 세포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원핵 생물도 세포 호흡을 한다고 했어요. 포도당을 태워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이걸로 생명 활동을 하죠. 세포 호흡을 하는 과정, 한 과정 전부 다 효소가 중개한다고 했어. 효소는 단백질이 주 성분인 모든 생명 활동을 중개해주는 그런 애였죠. 자, 요 효소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DNA, RNA, 단백질, 전사, 번역 요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원핵 세포는 단세포 생물이라서 작은 에너지 혹은 적은 아미노산, 적은 에너지도 아껴서 필요할 때만 쓰는 극도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활동을 에너지를 써서 굳이 하면은 생존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포도당. 예를 들어 원핵 생물이 살아가는 장소에 포도당이 없다. 그러면 세포 호흡을 할 수 자체가 없겠지. 세포 호흡의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요 효소 또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핵세포가 감지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포도당이 없네? 그러면 요 효소가 필요 없네? 그러면 요 효소에 대한 유전자를 전사부터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포도당이 없으면 요 세포호흡 할 필요 없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효소 만들 필요 없고 그러면 전사할 필요도 없고 번역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 단백질을. 그렇기 때문에 요 전사 단계에서 막아버린다. 그리고 효소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 효소를 만드는데 요 단백질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나 아미노산을 아끼는 거지. 전사 조절이 왜 필요한지 알겠지? 자, 진핵생물도 전사 조절을 하는데 진핵생물은 보통 다세포 생물인 경우가 많잖아. 우리도 진핵생물이고 다세포 생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있는 세포와 간에 있는 세포 혹은 근육에 있는 세포 전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단 말이야. 간세포, 눈세포, 근육세포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그런데 간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와 모든 DNA, 눈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와 모든 DNA, 근육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와 모든 DNA 다 다를까요? 아니죠. 우리 몸 한 개체에서 나온 다 각기 다른 부분의 세포라 할지라도 구조와 기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세포의 핵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는 전부 다 동일하단 말이야. DNA 구성이 전부 다 똑같아요. 우리 몸에 어떤 세포를 뽑아서 그 DNA를 분석한들 모든 세포에 있는 모든 DNA 유전자는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 DNA와 유전자가 전부 다 똑같은 구성인데 어떻게 그 세포마다 구조와 기능이 다를 수 있을까?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발현까지, 전사 번역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유전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간세포 이렇게 그릴게요. 눈세포 이렇게 그리고 근육세포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핵 안에 DNA가 있겠죠. DNA 선생님 모식도로 이렇게 그릴게요. 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DNA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쳐보자. 간세포에서는 요 3개의 유전자 중에 요 2개의 유전자는 전사 번역이 되지 않고 요 유전자만 전사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세포처럼 생기고 간세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거야. 자, 눈세포 볼게. 눈세포는 요 DNA는 기능하지 않고 요 DNA만 기능하고 여기 기능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 유전자만 전사와 번역이 되기 때문에 얘가 눈세포 모양을 가지고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육세포 마찬가지예요. 근육세포는 예를 들어 얘는 기능하지 않고 얘와 얘가 기능한다. 요렇게 기능을 해야만 근육세포가 되고 근육세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거야. 이렇듯 전부 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각 세포마다 발현되는 유전자의 목록이 달라서 그런 거야. 전사되는 유전자의 목록이라든지 번역되는 유전자의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의 다른 세포들이 다 다른 모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세포에서 필요한 것만, 내 정체성을 가지는 유전자만 발현하고 나머지는 발현되지 못하게 해야겠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진핵 생물에서도 전사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것만 전사하고 요것만 전사하지 않고 요것만 전사하고 요건 전사하지 않고 요런 과정이 진핵세포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 페이지 134쪽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온 거야. 요거 원핵 생물의 전사 조절이 제목입니다. 진핵 생물 아니고 원핵 생물이에요. 여기 새로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저땅 오페론이라고 되어 있죠.
오페론은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가 나란히 존재하여 하나의 전사 단위로 묶여 있는 유전자 집단. 이게 바로 오페론이에요. 오페론이라는 단어는 진핵생물에선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여기 보면 구조유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DNA에 락G, 락Y, 락A라는 유전자 3개가 있고 요 유전자는 이런 효소를 만들고 요 유전자는 요런 효소를 만들고 요 유전자는 요런 효소를 만드는 거야. 하나의 전사단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사 배울 때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고 요거 RNA 중합효소다. 얘가 DNA에 5-부터 3-까지 쭉 읽으면서 mRNA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mRNA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요 mRNA는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5-에서 3 방향으로 번역을 시작하죠. 리보솜은 게시 코돈에서부터 시작해서 mRNA의 게시 코돈에서 시작해서 종결 코돈까지만 번역을 하고 여기서 폴리펩타이드가 나오고 얘가 단백질로만 뭉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애가 바로 효소겠지. 그런데 하나의 mRNA에 리보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번역을 종결해서 어떤 한 효소가 나오고 그리고 또 중간에 게시 코돈이 또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종결 코돈까지 번역을 마친 다음에 요런 폴리펩타이드도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건 이런 어떤 다른 효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여기 게시 코돈에 또 있는 거예요.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서 여기 종결 코돈까지 폴리펩타이드가 나오면 또 다른 효소가 나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전사는 한 번 했죠. 한 줄의 mRNA에 리보솜이 결합할 수 있는, 리보솜이 번역을 개시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한 군데뿐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가 있어서 폴리펩타이드가 각각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mRNA를 바로 폴리시스트론이라고 하고요. 폴리시스트론. 시스트론이 여러 개다. 라고 하고 요거를 하나의 전사단위라고 하는데 하나의 전사단위에 유전자가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특별히 오페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 전사는 한 번 하고 효소는 3개나 만드는, 번역은 3개나 하는 요 특징, 원핵세포만 갖고 있습니다. 오페론은 원핵생물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 자, 요렇게 하나의 전사 단위에서 나오는 각각 다른 효소는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효소예요. 예를 들어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저당 오페론, 어떨 때 쓰이는 거냐? 세포가 보통은 포도당을 세포호흡 재료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당이 없을 때,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을 세포호흡 재료로 사용해야 돼. 원핵생물은 앞에서 말했듯이 극도의 효율성을 필요로 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저당이 있네? 이러면 저당을 사용할 때, 저당 세포호흡을 할 때 필요한 효소들을 한 번에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mRNA에 거기에 필요한 그 단계마다 필요한 효소들을 다 넣어놓은 거야. 예를 들어 얘는 저당을 분해하는 효소고 얘는 저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효소고 사실 얘는 아직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냥 락A 효소라고 외워주세요. 자, 어쨌든 저당이 있을 때 저당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저당을 사용할 때 단계마다 필요한 여러 개의 효소들을 하나의 mRNA에 담아놓고 그것을 오페론을 빠르게 전사함으로써 저당이 있을 때 극도의 효율로 에너지를 내기 위해 오페론을 사용하는 거죠. 원핵 생물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락G, 락Y, 락A 전부 다 저땅 이용에 필요한 각기 다른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모터, 작동 부위, 여기 하나의 전사 단위로 묶여져 있는 이 세 가지의 유전자, 구조 유전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 유전자까지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들 합쳐서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저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들이 담긴 오페론이기 때문에 저땅 오페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저땅 오페론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핵생물 저땅 오페론 왜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포도당, 젖당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젖당은 이당류의 일종이었죠. 포도당은 단당류였어요. 원핵생물이 배지에서 자랄 때, 세균이 배지에서 자랄 때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을 이용해서 무조건 ATP를 만듭니다. 포도당 흡수하고 ATP 만들고 생장하고 생명활동에 사용하고 포도당을 막 사용했어. 그런데 배지에 포도당이 다 떨어진 거야. 포도당을 다 쓰고 다 떨어졌을 때 주변에 젖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포도당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젖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젖당을 이용하는 것보다 포도당을 이용하는 게 효율이 더 좋아.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포도당이 없잖아? 젖당이라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야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포도당이 없고 젖당밖에 없다라는 걸 세포가 인식했을 때 그제서야 젖당 이용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평소에 포도당이 있을 때는 젖당 이용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지 않아. 애초에 DNA에서 이 유전자 전사가 되지 않아요. 전사를 해놓지도 않고 있다가 포도당이 다 떨어지고 배지에 젖당만이 남아있을 때, 즉 젖당이 있을 때만 요 효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 효소에 필요한, 요 효소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를 그제서야 전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조절. 그렇기 때문에 요 전사 조절, 원핵생물의 전사 조절이라는 단원에 요것이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겠지. 용어 배울게요. 조절 유전자. 이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항상 발현됩니다. 항상 발현, 항상 전사되고 번역되는 거야. 항상 전사되고 항상 번역됩니다. 조절 유전자가 전사되고 번역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억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요건 오페론에 포함되지도 않고 전사가 조절되지 않고 그냥 조절이고 뭐고 없이 항상 발현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평소에 젖당이 없다. 젖당이 배지에 없을 때는 요 젖당 이용에 필요한 효소 전사할 필요 없죠? 요 억제 단백질이 여기 작동 부위에 요렇게 딱 들어맞게 생겼지? 요렇게 결합해 있습니다. 억제 단백질 결합자리라고 여기 써 있죠. 자, 요렇게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해요. 자, 여기에 요 작동 부위는 프로모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RNA 중합 효소가 원래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사를 해야 되잖아? 억제 단백질이 여기 붙어 있으면 프로모터가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전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젖당이 없잖아. 지금 여기 젖당이 없을 때 조절 유전자 항상 억제 단백질이 나오는데 억제 단백질이 프로모터 옆에 붙어있는 작동 부위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지 못해서 전사를 하지 않습니다. 젖당 이용에 필요한 효소의 DNA 유전자가 전사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만약에 배지에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다. 그러면 요 젖당은 요 원핵세포, 여기가 이게 원핵세포 안에 DNA가 들어있는 거잖아? 요 원핵세포에 들어와서 젖당 유도체라는 물질로 변한 채 억제 단백질 여기에 결합하게 됩니다. 젖당 유도체가 억제 단백질에 결합하면 요 억제 단백질의 모양이 살짝 뒤틀려요. 막 이런 식으로 뒤틀린다고 예시를 들어볼게. 억제 단백질이 젖당 때문에 뒤틀려.
그러면 요 뒤틀린 억제 단백질은 억제 단백질 결합 자리인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해요. 여기 결합하지 못하죠. 그러면 RNA 중합 효소가 여기 작동 부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전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전사가 되고 mRNA 전사되고 요 mRNA에서 각각 저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 1번, 2번, 3번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요 효소들이 저땅을 이용하여 ATP를 만드는 거죠. 자, 저땅이 들어올 때만 저땅 이용할 수 있는 효소가 전사되는 거야. 저땅이 있을 때만 저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가 전사되고 저땅이 없으면 전사되지 않고 원핵 생물이 전사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저땅이 있을 때만 내가 필요한 효소를 만들겠다.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말인 거죠. 교과서 134쪽 쭉쭉 읽어볼게요. 우리 배운 내용이 글로 적혀 있어요. 원핵 생물의 전사 조절. 원핵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므로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요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원핵 생물에서는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이 동시에 합성될 수 있도록 전사가 조절된다. 동시에 합성. 하나의 오페론 안에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다. 하나의 전사 단위에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다. 폴리시스트론이라고 우리 배웠죠. 원핵 생물인 대장균이 저땅을 물질 대사에 이용하려면 저땅의 분해와 이동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들이 필요하죠. 이 효소들을 암호화하고 있는 구조 유전자들은 대장균의 염색체에 인접하여 배열되어 있고, 자, 이렇게 옆에 배열되어 있죠. DNA에 옆에 배열되어 있고,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 한꺼번에 전사된다. 유전자는 3개지만 mRNA는 요 3개가 한 번에 들어있는 한 가닥만 전사된다는 뜻이었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폴리시스트론이라고 배웠고 원핵 생물에만 있다고 했어요. 프로모터와 구조 유전자 사이에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작동 부위가 있다. 여기 작동 부위,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작동 부위. 프로모터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고요.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 결합하면 밑으로 내릴게요. 이 억제 단백질이 여기에 결합하면은 RNA 중합 효소가 여기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해서 전사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요거 이렇게 3개 나란히 존재하여 하나의 전사 단위로 묶여 있는 유전자 집단을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요렇게가 오페론인 거야. 특히 요 그림 저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 유전자들, 요 효소의 유전자들을 포함하는 오페론을 저땅 오페론이라고 한다. 저땅 오페론의 앞쪽에는 조절 유전자가 있는데 요건 오페론의 포함 아니라고 했어요. 이 조절 유전자는 작동 부위에 여기 결합할 수 있는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고 얘는 항상 발현됩니다. 계속 발현되어 있어요. 전사되고 번역되고 얘는 항상 있는 거야. 그런데 항상 있으면 항상 여기 결합하는 거 아닌가? 자, 어떻게 조절된다고 배웠죠? 여기 글 마저 읽어보면 포도당이 있을 때는 포도당 이용해서 에너지 얻고 포도당이 있을 때는 저땅 오페론이 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당을 모두 소모하고 뭐가 있을 때? 저땅이 있을 때에만 요 오페론이 전사가 돼서 요 효소를 만드는 거야. 저땅이 있을 때만 저땅 이용 효소를 만들고 저땅이 없을 때는 만들지 않는 거죠. 자, 어떻게 조절됐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알아볼게요. 저땅이 없을 때 이 억제 단백질은 항상 요 원핵 세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작동 부위에 항상 결합되어 있고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면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가 올 수 없어서 요 유전자들, 저땅 이용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전사되지 못해요. 그런데 저땅이 있을 땐 얘네들이 필요하잖아. 저땅이 있을 땐 원핵 생물 안에서 저땅이 들어와 유도체로 변하고 이 저땅 유도체는 억제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고 억제 단백질이 뒤틀립니다. 뒤틀린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땅이 있을 때만
저땅 이용에 필요한 유전자가 전사되고 번역이 돼서 효소를 만들어서 저땅을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죠. 전사 조절, 전사는 저땅이 있을 때만 한다.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억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시기. 여기 억제 단백질 언제 합성된다고 한다? 항상 합성된다. 저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합성됩니다. 억제 단백질의 기능 뭐였어요? 작동 부위에 결합하여 저땅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 여기 나오는 거 3가지 종류 있었지?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지 않게 한다. 자, 2번 여기 저땅이 없을 때에서는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지 않고 나에서는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도록 조절되는 과정. 자, 저땅이 없다. 저땅이 없어.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죠. 그러면 작동 부위에 결합하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없었죠. 프로모터에 결합 못함.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 못하니까 당연히 구조 유전자는 전사되지 않음. 전사되지 못하니까 효소 없죠. 자, 나는 저땅이 있을 때였어. 저땅이 있다. 그러면 이 저땅이 세포에 흡수돼서 저땅 유도체로 변하고 억제 단백질에 저땅 유도체가 결합.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뒤틀려서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였죠. 작동 부위에 결합 X. 자, 그럼 반대로만 써주면 돼. 그렇다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겠고 전사할 수 있고 저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들도 번역돼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작동 부위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여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한대. 저땅이 있든 없든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결합하지 못하는 거야. 저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저땅과 상관없이 계속 결합할 수 있고 전사는 계속 일어나겠지? 즉 저땅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항상 일어난다. 비효율적인 거죠. 저땅이 없는데도 저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생존 방식인 거야. 얘네들한테는. 자, 넘겨서 페이지 136쪽 진핵생물의 전사조절. 진핵생물은 보통 다세포 생물이고 그 세포마다 기능과 구조가 다 다르다고 했지. 그 이유는 똑같은 DNA, 똑같은 염색체 종류, DNA 종류를 가지고 있어도 발현되는 유전자의 목록,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왼쪽 읽어보면 사람의 유전자 발현 정도 볼게요. 특정 시기에 특정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전체의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 사람 세포에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고 이 46개의 염색체에는 전부 유전자가 들어있고
정말 많겠지. 이 수많은 유전자 중에 정작 전사되고 번역까지 이루어지는 유전자는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세포마다 20%만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핵생물에서 발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각 세포가 기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서로 다른 유전자가 발현돼야 합니다. 따라서 진핵생물은 원핵생물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전사 조절 과정을 거치는데, 자, 첫 번째로 진핵생물에서는 원핵생물과 달리 염색질, 여기 읽어보세요. 염색질 기억 안 나는 친구들.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한 구조예요. 그리고 뉴클레오솜이 기본 단위인 얘가 염색질이었지. 핵 안에서 응축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심하게 응축된 부위의 유전자는 전사가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염색질의 응축을 푸는 과정을 통해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DNA, 히스톤 단백질과 뭉쳐져 있는 여기 염색질, 요게 심하게 뭉쳐져 있으면 전사가 되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전사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단백질이 필요해. 그러면 요 응축된 염색질을 풀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전사를 일어나게 해서 번역까지 일어나서 효소를 만들고, 내가 지금 이 효소 필요 없어. 이러면 다시 그 효소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요 부분을 꽉꽉 뭉치는 거야. 그러면 전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도 발현되지 않겠죠. 풀었다가 뭉쳤다가 풀었다가 응축됐다가 이런 식으로 전사를 조절한다. 자, 두 번째. 진핵생물의 유전자에서 프로모터의 앞쪽에는 여러 종류의 조절 부위가 있다. 조절 부위가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되게 많아. 그리고 프로모터 바로 앞쪽에도 조절 부위가 있는가 하면 프로모터에 지금 이게 생략돼 있는 거잖아. 아주 멀리 떨어진 데에도 조절 부위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 조절 부위는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 염기 서열로, 자, 여기 전사인자 밑줄 치세요. 이 전사인자는 전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전사를 조절하는 단백질. 자, 전사인자도 단백질이야. 전사인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사인자도 얘만의 유전자가 있고 얘를 전사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전사인자도 리보솜에 의해 번역돼서 나오겠죠?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 염기 서열이 바로 조절 부위. 유전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조절 부위가 다 다른 종류로 있어요. 유전자마다. 전사인자는 조절 부위에 결합하거나 여기 결합하거나 전사 개시 복합체 구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래요. 진핵 생물에서 전사가 이루어지려면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 딱 하나만 결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사인자가 조절 부위에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전사인자의 요 갈색깔 큰 거 보이지? 요 매개인자라고 하는데 얘도 붙어줘야 되고, 또 요 매개인자와 RNA 중합효소를 또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또 전사인자들이 또 붙어야 돼요. 정말 많은 종류의 전사인자들이 진핵생물의 전사에 필요한 겁니다. 되게 복잡해요. 조절 부위에 전사인자가 특이적으로 결합하고요. 여러 전사인자와 RNA 중합효소가 한 뭉텅이로 뭉쳐서 결합되어 있는 요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어야 전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 진핵생물에서. 자, 선생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조절 부위가 있다고 했지. 어떻게 요 조절 부위가 전사를 조절하냐면은 DNA가 요렇게 가다가 접혀서 다시 요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전사인자가 여기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와 함께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핵생물의 DNA가 전사가 이루어지려면 DNA가 이렇게 잘 접혀가지고 원거리 조절 부위도 같이 만나야지 전사가 시작될 수 있어. 되게 복잡하죠?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세포에서 전사가 시작되는 모습, 여기 두 가지 전사 조절 모습 나와 있는데 1번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전사가 시작되기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단계가 뭐였습니까? 자, 공통으로 필요한 단계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야겠죠. 그러면 공통점 알아봤으니까 차이점 알아봐야겠지? 원핵생물은 이렇게 복잡하게 전사인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또 멀리 떨어진 조절 부위도 없었어요. 그치? 원핵생물은 단지 억제 단백질 딱 하나에 의해만 조절이 됐단 말이야. 억제 단백질에 의한 조절이었어. 반면 진핵생물은 정말 많은 조절 부위와 정말 다양하고 또 많은 전사인자 그리고 매개인자, 갈색 큰 덩어리였던 매개인자까지 막 붙어가지고 결국에 복잡한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해야만 전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사를 어떻게 조절하냐면 요 전사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도 전사가 조절이 됩니다. 자, 진핵생물 전사 조절 방법 두 가지 배웠는데 먼저 염색질을 응축했다가 풀었다가 응축했다가 풀었다가 응축되면 전사되지 않고 풀어지면 전사되고 이런 식으로 전사를 첫 번째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사인자들. 정말 많은 전사인자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전사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사인자들이 중합효소에 같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전사인자가 있냐 없냐, 조절 부위에 결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전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시험범위였어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과정 비교합니다.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핵막이 있고 없고였어. 그렇지?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 진핵생물은 전사가 되고 이 전사 후 가공 조절을 거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 크게 몰라도 됩니다. 핵공을 빠져나온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번역이 이루어졌죠. 전사와 번역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페론이라는 것은 원핵생물에만 있다고 했어요. 오페론이 뭐였냐면 한 줄의 mRNA에 번역이 여러 군데가 되는 거야. 여기가 번역되고 또 여기가 번역되고 여기가 번역되고 이거를 폴리시스트론이라고 하고 요게 있어야 오페론이라는 단어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핵생물에서는 한 mRNA, 한 분자의 mRNA가 나오면 번역은 딱 한 장소에서만 합니다. 즉 뭐냐면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 세트가 한 세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얘를 폴리시스트론의 반대말로 모노시스트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오페론, 폴리시스트론의 장점은 뭐였어? 극도의 효율성이었어요. 한 방에 한 과정에 필요한 여러 효소들을 한 방에 mRNA에 꽂아 넣음으로써 동시에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 오페론을 원핵생물이 사용한다고 했었죠.